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7월 11일 오늘은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KBS 1라디오 세계 인구의 날 특집 우리 아이 우리 미래로 그래서 꾸며드릴 텐데요. 대한민국이 소멸하는가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에 실린 칼럼의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메시지가 충격적이기도 했는데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최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 출산율 반등의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고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특집 방송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혹은 우리와 함께 저출생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대응 사례를 통해서 저출생 반전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저출생 해법으로 주목받는 이민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 찾아온 이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 인구의 날 특집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들은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또 어떤 해법을 찾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생 대책 2030 머릿속에 답 있다라는 시리즈 기획 기사를 작성하면서 저출생 문제를 폭넓게 취재하신 나이스경제 강민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획 기사를 또 이렇게 많은 분량을 쓰셨더라고요. 자, 우리 상황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 한국의 저출생 문제, 저희가 심각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제가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0.78명을 외웠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보다 더 낮아진 거죠, 지금은? 네,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합계 출산율 1.3명 이상부터 2.1명 미만 수준을 저출생 사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합계 출산율 1.3명 미만부터는 초저출산 사회라고 하는데 네. 한국은 2002년에 1.17명을 기록하면서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랬네요.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 합계 출산율 1.0명을 다시 달성하더라도 총 인구는 2025년 5,175만 명에서 2070년 3,771만 명으로 약 27% 줄어든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생산 가능 인구는 약 50%가 감소해서 2070년엔 1,791만 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한국 생산 가능 인구가 1% 감소할 때 GDP는 약 0.59% 감소하게 됩니다. 경제학적으로 인구와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는 경제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구 변화가 불러올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인구 감소는 한국의 안정적인 국방 유지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네. 청년층의 인구 감소는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가용 군병력의 자원 축소를 초래하고 군의 무기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네. 안정적인 국방을 위한 적정 수준의 병력 규모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분석들은 2022년 국가가 목표한 상비 병력 50만 이 유지는 앞으로 어려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뉴욕타임스지에 실린 칼럼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국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아예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렇죠. 예. 정부가 그래서 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 추진에 나섰는데 사실 그동안에도 꾸준히 대책은 있어 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번 좀 쭉 살펴주실까요?
네,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4차례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해 운영해 왔습니다. 네. 2023년까지 18년 동안 투입된 저출생 대응 예산은 약 380조 원에 달하는데 어마어마하네요. 그 정도의 예산 투입을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그렇죠. 않죠. 네. 네. 결과론적 평가지만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문제로는 저출생 대응 예산의 방만한 운용을 들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도 저출생 대응 예산을 편성합니다. 네. 이런 이유로 관점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간접 지원 체계까지 저출생 대응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거 저출생 대응 예산 사업을 보면 네.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게임 산업 육성, 만화 산업 육성, 예술 창작 지원, 마약 치료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도 있습니다. 아, 여기에도 이제 저출산 예산이 네, 들어가는 그렇죠. 거군요. 네.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을까? 네, 국회 예산 정책처를 보시면 네. 2021년 저출생 대응 예산 중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에 125억 원, 예. 게임 산업 육성에 78억 원, 만화 산업 육성에 4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출산율 제고와 연결고리는 없어 보이죠. 그렇죠. 네. 이에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고령화, 이민 등의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네네. 이제 정부 부처 간 쪼개진 예산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이달 1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와 복지부의 인구 관련 조직과 기능을 가져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했습니다. 네. 이처럼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를 신설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또 달라진 점으로는 올해 정부의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대책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네. 출산한 지 2년 이내 가구의 주택 구입, 전세 융자 소득 요건을 연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완화했고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 공급을 새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주거 지원 예산을 늘린 이유는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높은 집값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네.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입증이 됐는데 첫째 자녀 출산 결정에 대한 주택 가격의 기여도는 전국 기준으로 30%가 넘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은 38%로 그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가격이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주거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추세인지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저출생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네. 통계청에서 발표한 OECD 국가들의 지난해 10월 기준 합계 출산율을 살펴보면 일본은 1.32, 캐나다 1.47, 미국 1.66, 프랑스 1.79, 독일 1.53, 스웨덴 1.67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부 저출생 국가이고요. 1960년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은 3.34명이었습니다. 현재는 그 절반 이하인 1.51명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또 우리보다는 높으니까 많이 그렇죠. 높네 이런 OECD 생각이 드네요. 네, OECD 국가 중에 최저가 이니까요. 한국이니까요. 네. 또 이제 OECD 국가가 아닌 나라의 출산율도 살펴보면 싱가포르의 합계 출산율은 0.97, 네. 대만 0.87, 홍콩 0.75명으로 초저출산 사회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나라는 오로지 한국만은 아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을 텐데 우리보다 먼저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고 정책과 문화를 정착시킨 다른 나라 외국의 경험과 교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프랑스 떠오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아이를 안 낳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아니군요. 우리보다 많이 낳는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나라는 한국이니까요. 네. 어디를 봐도 그러네요.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낳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유럽 대다수의 국가들은 정부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강력하게 출산율 제고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는 일찍이 19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보육 서비스와 출산 육아, 수당 제도 등을 통해서 출산율을 인구 대체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프랑스는 임신 6개월 이후 모든 치료비와 입원비 등의 의료비 전액을 국영의료보험에서 부담합니다. 또 보육 서비스는 주로 국공립 보육시설로 대부분의 아동이 무상으로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프랑스는 가족정책 전담 지원 체계를 운영해서 임신과 출산, 양육, 교육 전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가구원 숫자가 많을수록 세금 감면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프랑스 출산 지원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출산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100%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출산으로 휴직을 해도 뭐 일을 안 하는 느낌이 안 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 네. 다른 국가 출산휴직 급여의 평균 소득 대체율이 50에서 70%인 점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 저희 오늘 세계는 시간에도 다뤄봤습니다만 프랑스의 독특한 제도가 있잖아요. 팍스라고 네. 시민 연대 계약. 이 영향이 출산율을 좀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다. 네, 예. 효과가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예. 네, 프랑스에는 단순 동거도 아니고 결혼이 아니죠. 네. 팍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팍스는 시민연대 계약의 줄임말로 두 성인이 서로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네. 팍스라는 관계를 맺고 나면 국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팍스 여부가 기록이 되는데 이후에는 파트너로서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네. 보통 동성 커플의 인정에서 시작된 제도지만 네. 오히려 요즘은 팍스 관계를 맺는 이성 커플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프랑스에서 최근 결혼에 담긴 종교적 전통적 사고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네. 간소한 결합 방식을 원하는 이성 커플도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프랑스 통계청의 연구에 따르면 네. 2020년 기준 프랑스 본토의 결혼 건수는 15만 4,581건, 네. 팍스는 17만 3,89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팍스가 더 많군요. 네, 그렇죠. 팍스 제도로 연결된 사람들은 결합 기간 중 소득세와 부채, 사회보장급여, 휴가권은 결혼과 동등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건강보험, 비자 같은 것도 결혼한 부부와 팍스를 맺은 커플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네. 자녀를 키울 때도 양육수당 등의 정부 지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팍스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꾸준히 증가해서 2020년 62.2%에 달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 더 가벼운 제도로 결합해 서로 함께하고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같은 해 한국의 비혼 출산율은 2.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국민 1,200명 중 81%가 사실혼 등의 다양한 결혼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이 중 77%는 프랑스의 팍스 제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출산율은 2021년 1.83명을 기록한 이후 현재 다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 이유로는 과거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했던 가족 부양 정책이 폐기되거나 완료되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급되던 가족 수당을 낮추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에게 수당을 제한하고 있어서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정책이 시작되면 이제 꾸준하게 이어져야 또 그렇죠.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북유럽의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의 경우에는 성평등 정책, 다양한 복지 정책으로 저출생을 극복했다고요. 네. 스웨덴의 저출생 정책은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출산과 양육에 참여와 노동의 양립제고에 중점을 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성별과 무관하게 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했는데요. 네. 스웨덴의 부모는 자녀 한 명당 육아휴직을 최대 48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부부는 이 480일을 잘 나누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네. 90일은 무조건 아빠가 쓰도록 하는 아버지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이거 큰 좋네요. 특징입니다. 네, 이 아버지 할당제는 1995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네. 육아휴직 권리를 부부간 양도할 수 없다는 게 그냥 특징입니다. 무조건 아빠가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셈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버지들이 이제 유모차를 밀면서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다니는 일명 라떼 파파라는 문화도 생겨났습니다. 그게 이렇게 나온 거군요. 아버지 네. 할당제를 통해서. 예. 그래서 스웨덴 국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네. 스웨덴의 육아휴직 중인 남성의 평균 비율은 전체 육아휴직자의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꽤 높은 수치죠. 그러네요. 네. 네. 이런 평등 가치관을 기반으로 부모 보험제도, 아동수당, 보편적 공교육 등의 가족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기혼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사회 정책과 더불어서 질 높은 아동 보육 제공은 스웨덴 내 출산율을 제고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스웨덴도 뭐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최현혁 소장의 저서인 스웨덴 패러독스를 보면 1980년대 초 스웨덴의 합계 출산율은 1.6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위기감을 느낀 정부에서 발빠르게 조사단을 파견한 결과 가사노동과 육아가 여성에게 과중하게 떠넘겨지고 네. 직장에선 성차별이 심해서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게 됐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런 결과에 1994년 스웨덴 정부는 성주류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성평등을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94년 스웨덴 합계 출산율은 1.9명까지 증가했습니다. 네. 현재 전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스웨덴의 출산율은 하락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스웨덴은 다양한 복지 정책으로 저출생을 극복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하고 싶은 건 이제 양성평등에 기반한 정책이 마련이 됐다. 네. 스웨덴의 경우. 그리고 다른 나라 또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먼저 미국의 정책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미국은 자녀 양육이 쉬운 사회라는 인식이 심어지면서 10년 가까이 합계 출산율 1점대 후반을 유지 중입니다. 네. 또 일을 하는 기혼 여성에게 세제 혜택도 주고 상대적으로 유리천장이 존재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덜해서 꾸준히 출산율을 유지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국가는 아이슬란드인데요. 네네. 아이슬란드는 스웨덴과 비슷하게 아버지 할당제와 같은 성평등 지향을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도 이제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해서 네. 남녀 모두에게 각 6개월씩 휴직 기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중 6주는 서로 양도할 수 있다. 이게 스웨덴과의 차이점입니다. 네. 꼭 한 번에 사용할 필요 없이 육아 상황에 따라 2주 이상의 기간씩 여러 번 나누어 쓸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아이슬란드는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유급 육아휴직 1년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 평균의 80%, 지급액 상한선은 최대 60만 아이슬란드 크로나, 한화로 약 590만 원 정도입니다. 또 2022년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은 71%를 기록했습니다. 네. 현재 아이슬란드는 합계 출산율 1.7명 수준을 유지 중인데요. 네. 한국에 비하면 꽤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죠. 네. 주 4일제 도입에 성공한 선구적 국가라는 점도 아이슬란드의 높은 출산율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5시간 또는 36시간으로 단축했고 아이슬란드 국민의 약 86% 정도가 주 4일제주라는 단축 근무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처음 이제 저희가 합계 출산율 이야기를 할 때 뭐 싱가포르, 대만, 홍콩 우리 이제 주변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조금 한 명이 좀 안 되잖아요. 0.97 뭐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유교 문화권의 가족 제도가 출산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네. OECD에 가입돼 있지 않은 국가 중 초저출산 사회를 맞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의 합계 출산율은 0.97, 대만 0.87, 홍콩
0.75명을 기록하며 동아시아 주요국의 합계 출산율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는 아직 사회 전반에 남아있는 가부장제로 인해서 네. 육아 부담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고 유교 문화로 인한 보수적인 관념으로 출산율이 저조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싱가포르 저출생 원인은 한국과 매우 비슷합니다. 월세와 교육비의 증가에 따른 육아 비용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은데요. 또 코로나19로 결혼을 미룬 커플과 독신 비율이 증가한 게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베이비 보너스 제도를 통해 저출생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까지 1만 4천 싱가포르 달러, 하나로 약 1,400만 원. 네. 세 자녀 이후부터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1만 6천 싱가포르 달러, 하나 약 1,6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도시국가인 홍콩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홍콩의 합계 출산율도 지속해서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비싼 집값, 생활비, 보육기간 부족 등이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홍콩 정부는 지난해 신생아 1인당 2만 홍콩 달러, 하나 약 35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정책을 내놨지만 네. 홍콩 경제 물가에 비하면 한 달치 집세도 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또 대만 역시 주택난과 교육비 상승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각국이 열심히 노력 중인데 저희 KBS 일라디오 세계 인구의 날 특집 우리 아이 우리 미래 나이스 경제 강민주 기자와 함께 저출생 반전 해법은 무엇인지 해외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자녀 정책의 후유증으로 저출생 위기에 빠졌죠. 이 중국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이 신선영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저출생 현황 어떻습니까? 네, 중국 인구는 2020년 말 기준으로 14억 1,1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85만 명 줄었는데요. 네. 중국에서 인구가 감소한 것은 6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2023년에는 14억 967만 명으로 여기서 다시 208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신생아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네. 2016년 1,900만 명이었던 신생아가 2022년에는 1,000만 명 이하로 감소했고 2023년에는 900만 명으로 7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네요. 네, 중국 신생아 수가 1,000만 명 이하로 내려간 건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출생률, 즉 한 해 동안 출생한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수치를 보면요. 1963년에 4.4%였던 것이 계속 감소해서 50년 후인 2013년엔 1.3%, 그리고 최근 5년간엔 1.1, 0.9, 0.8, 계속 떨어지네요. 0.7, 네, 0.6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어떻게 되나요, 중국은? 네,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70년대 이전 6명에서 90년대엔 2명, 2010년 이후엔 1.5명, 2022년엔 1.1명, 그리고 작년엔 1.0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네. 중국 합계 출산율은 주요 경제국 중에서 우리나라 다음으로 낮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0.7명이죠. 그렇죠. 네. 2023년 중국의 16세에서 59세 사이의 생산 가능 인구는 8억 6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1%를 차지하고 60세 이상 인구는 3억 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는데요. 네네. 특히 이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2억 2천만 명으로 전체의 15%나 됩니다. 2035년에는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4억 명을 초과해서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즉 심각한 고령화 그렇죠.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출생률이 낮아진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 저출생의 주요 원인은 첫째,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아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사교육 부담은 우리나라 못지않는데요. 중국 정부에서 강력한 사교육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중국 친구들 말에 따르면 네. 오히려 정책 시행 전보다 사교육비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양극화까지 심해지면서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취업과 결혼을 포기하는 탕핑족 청년들마저 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율은 급감하고 결혼 연령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출생률이 낮아지는 것은 필연적이겠죠. 그렇죠. 중국도 정말 고민이 많겠어요. 네. 네, 근데 저출생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도 지적했듯이 네. 약 40년간 시행됐던 한자녀 정책이 꼽히고 있는데요. 네네. 2016년 이 정책은 폐기됐지만 이 정책으로 핵가족 위주의 사회 문화가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았고 네. 이 정책 하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출생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에서요? 네, 중국은 1978년부터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하다가 2016년에 이를 폐지하고 두자녀 출산 정책을 시행했고 네. 2021년에는 세자녀 출산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산하 정책은 표어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네. 1950년대에는 인구가 많으면 국력이 강해진다는 표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까지도 많이 회자되는 표어들은 특히 산하 제한 정책을 시작했던 7, 80년대 표어들인데요. 네. 예를 들면 무덤을 10개 추가하더라도 사람 한 명은 추가하지 않겠다. 낙태를 할지언정 출산은 안 된다. 한 명이 초과 출산하면 그 마을 전체의 생식 기능이 막힌다. 그다음에 낙태를 해야 될 상황에서 안 하면 집을 부수고 소도 잡아간다. 이런 표어들이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표어들이 있었네요. 네. 지금은 뭐 완전히 달라졌죠, 뭐. 예. 네, 그러다가 90년대에는 건강하게 낳아 과학적으로 키우자. 네. 이렇게 표현이 점잖아졌고요. 예. 2010년대에는 한 쌍의 부부가 둘을 낳아 기르자는 표어가 나왔고, 그다음에 세자녀 출산 정책이 시행된 2020년대엔 출산 장려로 인구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자는 표어가 나왔습니다. 네. 정부는 물론이고 뭐 각 지자체, 지역별로도 다양한 정책이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2020년에 세자녀 출산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17개 부처가 함께 대대적인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 정책은 결혼, 출산, 육아, 교육을 통합 고려해서 재정, 세금, 보험, 교육, 주택, 고용 등 부문에서 완벽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 및 지방 소아과 의료센터를 10개 이상 건립하자는 거, 그리고 출산보험금 지급을 개정한다는 내용, 그리고 육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네. 저장성에서는 여성이 국가에서 정한 출산휴가 외에 첫째 아이 출산 시 60일, 둘째와 셋째 출산 시 90일의 출산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여성이 실업, 무직, 잠시만요. 예. 목이 상태가 안 좋아지셨는데. 예. 네, 여성이 실업, 무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이유로 출산휴가와 출산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시 정부에서 적절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3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육아수당 및 보육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3세 미만 유아 돌봄 서비스 비용을 소득세 특별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필요에 따라서는 출산휴가, 간호휴가, 육아휴가 및 자녀 돌봄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항저우시에서는 네. 셋째 아이 출산 시 우리 돈 약 3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원저우시에서는 첫째만 낳아도 우리 돈 약 57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장수성의 수저우시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 건설지원금과 함께 매월 우리 돈 약 6만 원에서 15만 원의 운영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병원과 보육시설, 즉 의료와 교육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어린이 초기 발달, 영유아 건강관리, 소아과 의료 서비스, 보육 등을 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어린이를 동시에 돌보는
노인 돌봄 플러스 보육 플러스 보건 일체형 서비스 제공 기반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체외 수정, 대하 이식, 정자 보관 등의 불임 치료에도 의료보험을 적용하기로 했고요. 네네. 수찬성 등지에선 혼외자 출생 신고까지 허용했는데요. 수찬뿐 아니라 광둥성, 안후이성, 산시성 등도 이와 유사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중국 상하이 신선영 통신원이었습니다. 다시 나이스 경제 강민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전 세계가 지금 저출생 때문에 많이 이제 정부들에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었는데 이번 기획기자 취재하시면서 2030 이 젊은 세대들의 저출생에 대한 생각도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방송 전에 우리 강민주 기자 20이시라고 본인의 생각 포함해서 네. 2030 세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는 아니지만 요즘에 욜로족, 딩크족이 네네. 많아졌죠. 취재하면서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자신의 삶이 좀 우선시 되는 현대인들의 문화가 저출생을 만든 것에도 그 현대인들은 동의를 하면서도 삶의 윤택감을 위해서 출산을 선택하지 않겠다.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했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있어도 지금 네. 현실에 우리 생각을 맞추지 못했다. 그렇죠. 가치관의 변화도 분명히 저출생에 있는데, 한몫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생각을 잘 읽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해외 사례 중에서 이거는 좀 우리나라에도 꼭 도입됐으면 좋겠다 취재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스웨덴과 아이슬란드의 아버지 할당제. 저도요. 그게 가장 의무적으로. 네네, 그게 눈에 띄는데요. 예.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육아에 대한 여성의 참여도가 월등히 높고 그렇죠. 그만큼 여성이 느끼는 부담감도 큽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또 기업 규모별로 그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책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아버지 할당제와 같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권고하고 네. 육아휴직 급여도 소득 대체율 80% 이상 정도로 지급을 해줄 수 있다면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육아휴직 사용률이 중소기업, 대기업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많이 납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높지는 않은데요. 네.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휴가휴직을 좀 갔다 올 수 있다. 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야 뭐 제도가 맞습니다. 마련이 돼 있어도 쓸 수 네. 있는 거니까요. 자, 오늘 뭐 여러 나라의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드렸는데 우리나라 현실에 좀 맞도록 참고할 부분을 우리가 또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방송 준비하시면서 느끼신 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상 현재 상황보다 출산율이 증가한다고 해도 네. 당장 내년부터 뭐 합계 출산율 2.0 갑자기 올라가진 않겠죠. 네, 기록할 수 없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일 겁니다.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2070년대에는 생산 연령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네. 인구 감소 속도를 줄이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발빠른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개해드렸던 대로 해외 정책 중에 실효성이 있고 서민들의 출산 육아 부담을 절감해주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또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에도 실패한 저출생 정책과 그 이유도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으니까요. 네. 이런 해외의 선례를 참고해서 한국의 문화와 환경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뭐 단기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단기간에 지금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인구 정책은 네. 조금 시간을 두고 네.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실효성이 있으려면 우리 미래의 세대들이 그쵸.
그렇죠. 성인이 됐을 때 잘 또 행복하게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저출생 위기 극복 노력 그리고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저출생 반전 대책들 살펴봤습니다. 나이스 경제 강민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은 KBS 1라디오 세계 인구의 날 특집입니다. 우리 아이 우리 미래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해법 중에 하나로 이민 정책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찾아온 외국인들을 일만 하고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주민들도 아이나 기르게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이민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또 고민해야 할 시점인데요. 이번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고려인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넘게 고려인들의 정착을 도우신 너머 인천 고려인 문화원 손정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손정진입니다. 자, 인구 비상사태 극복 방안에 이민 정책이 이제 포함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내부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당연히 외부에서 이제 이주민이 들어와서 그렇죠. 해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인데 그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주민이 들어와서 꼭 사람을 늘리고 그걸 통해서 양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꼭 바람직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주민을 확대하는 것, 이주민의 입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3D 업종에 부족한 노동력을 메꿔주고 아이를 낳아주기 위해 사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인간답게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건강한 시민으로 통합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주민의 확대가 정책적으로 그게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기존에는 이주민이 뭐 대량으로 들어오거나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야 될 필요도 없었고 그런 경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한테는 더더욱이나 아주 고민과 깊은 고민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네요. 네. 한국에 가니까 일하기도 좋고 아이 낳아서 키우기 너무 좋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또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나라에 한국으로 오는 이주민 형태도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현재 24년 5월 기준으로 그 외국인 체류자가 243만 명인데 이 중에 장기 체류자가 한 195만 명 되거든요. 거기는 크게 한 4그룹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그 흔히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한 48만 명 정도 되고요. 24년 5월 기준으로. 외국 국적 동포가 한 85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는 대부분이 중국 동포가 한 65만 명 되고 고려인 동포들이 한 11만 정도 되는데 그리고 결혼 이민자들이 한 17만 명 그 정도 되는데 그 외에 우리가 흔히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는 미등록 노동자들도 한 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큰 그룹들이고 그 외에 뭐 유학생도 한 23만 명 정도 그렇게 유형별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국적별로는 중국 동포를 포함 한 65명 되는 중국 동포를 포함해서 중국이 한 37.5%, 베트남이 한 12%, 태국이 한 8% 정도 순서가 되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아까 입국 유형별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오지만 결국은 대부분이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는 그러니까 경제적 이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고려인의 정책 과정을 살펴보면 이주민 장기 정착의 선례로 삼을 수 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고려인들이 보통 이주민들이 흔히 가지는 특성을 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룹인 거거든요. 우리말도 못하고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그리고 이분들이 무엇보다도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4년 10개월 정도 있다가 벌은 돈 다 고향으로 보내고 돌아가는 데 반해서 네. 고려인들은 보통 3대 뭐 엄마 아빠 아이들도 있지만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들어오셔가지고 3대가 장기 정착하기 위해서 들어와 계시는 그러니까 장기 그렇구나. 정착 이주민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려인의 우리 사회 정착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될 그런 이주민들 더 네, 많이 네. 들어오게 될 이주민들의 정착 문제를 미리 이제 살펴보는 거가 되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특히 앞으로 들어오게 될 이주민들은 고려인들은 그나마 동포인데 네. 그분들은 종교적으로나 종족적으로 다 아주 굉장히 완전히 이주적인 다르죠. 분들이 네. 들어오게 될 거니까 네. 더더군다나 그런 면에서는 마치 팬데믹을 앞두고 백신 맞는 것처럼 고려인 문제 우리가 고민하고 대처하면 네. 예, 이주민 예. 문제를 미리 음.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주민들이 오래도록 장기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유럽 사회를 보면 그 자기 나라의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사상적 정체성 이런 것들을 굳건히 하면서 이주민들을 통합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네. 종교적으로 굉장히 다른 무슬림들이 대거 입국을 하면서 네. 무슬림들이 현 입국한 나라에 정착할 나라의 문화나 종교 부분에 대한 어떤 통합의 의지나 존중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 갈등의 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무엇보다 그게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반대 입장에서 그 이주민들이 선주민하고 똑같은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사회 통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2등 시민이 되고 차별을 받으면 어차피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두 번째는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네. 장기 장기 정착은 1세대만 정착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이제 계속 대대손손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미래 세대가 건강한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네. 그 핵심은 이제 교육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교육을 차별 없이 또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미래 세대들이 부가가치를 이제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어떤 인재가 되고 네네. 그 사람들이 자기 소득으로 세금도 내고 소비를 하는 그런 건강한 시민이 되지 않으면 기존의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생계도 유지시켜줘야 되고 뭐 집도 줘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건강한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이주민의 정착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그러면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주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라면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그 건전한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주민 미래 세대, 그러니까 그 네. 고려인 동포를 포함해서 이주민 미래 세대들도 이 사회에서 기존의 시민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민주사회의 원칙이잖아요. 서로 네. 존중하고 포용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켜야 되고요. 네. 우선은. 그리고 올바른 직업인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능력 있는 직업 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뭐 기술이라든가 네. 전문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교육이 전부 다 언어라는 장벽을 넘어야 된다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교육을 아무리 좋은 커리큘럼으로 시키려고 해도 네. 언어라는 장벽을 못 넘으면 그게 이제 어려운데 한 지난 10년 정도 동안 고려인의 정착 과정을 지켜보면 네. 공교육에서는 최소한 이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정착해서 통합적으로 살아가려면 언어가 정말 중요할 텐데 이주민들이 언어의 장벽을 잘 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고려인의 사례를 우리가 보면 1937년도에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가 되고 나서 그렇죠. 그 이듬해부터 스탈린에 의해서 민족 교육, 민족 언어 교육이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국어를 뺏긴 거죠. 그래서 한 3세대 만에 고려인들은 완전히 한국말을 모국어를 이제 잊어버리게 되고 국내로 귀환한 분들은 이제 새로 언어를 정말 어족상으로 언어의 어족상으로 가장 먼 그 러시아 말, 네. 한국어 이걸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새로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네. 우리가 흔히 생존 언어는 한 1년 정도만 배운다 그래요. 뭐 바디랭귀지도 있고 물건 사고 하는 건 1년 정도면 되는데 네. 언어가 학습의 도구로서 언어는 한 습득하는데 보통 4년 5년 정도 걸린다라고 언어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언어를 배우는 4년 5년 동안에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경우에는 엄청난 학습 결손이 생기는 거죠. 수업 시간에 못 알아들으니까. 네, 네. 그래서 언어의 장벽을 넘는 것이 그 시간을 들여서 언어의 장벽을 넘는다 손 치더라도 네.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에 그 사이에 좀 불편하더라도 그 시간을 넘기고 언어를 익히면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동안 생기는 학습 결손에 네. 대한 대책이 없이는 그러네요. 언어를 익힌다 하더라도 그건 언어의 장벽을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못 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 언어의 장벽을 넘을 수 있게 잘 좀 교육을 시켜야 될 텐데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뭐 실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인천의 고려인들 집거지가 한방마을이라고 있는데 그게 한방마을, 예. 한 8천명 정도 모여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는 고려인 학생들 비율이 한 60%가 다 넘어 65%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 있는 선생님 말씀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겠다 손드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진짜 화장실 가고 싶어서가 아니고 수업 시간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정말 참고 참다가 몸을 비비꼬고 있다가 네. 좀 숨이라도 쉬자고 나가자고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그걸 알면서 다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네, 자기도 네, 다른 네. 무슨 어떤 방법이 없으시니까. 교습의 네.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러시아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언어의 그 현실의 어떤 특정한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이게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우리가 유럽의 사례를 저희 같은 경우 유럽의 사례를 좀 벤치마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유럽이 2004년부터 이제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서 2004년도에 유럽연합 EU의 이사회에서 이사회는 대통령 수상들이 모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네. 네. 거기에 결정에 의해서 이주민들을 위한 교육 방법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클릴이라고 하는데 CLIL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Content Language Integrated Learning이라고 했고 언어만 가르치거나 학습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개를 네. 결합해서 한 수업 시간에 결합해서 가르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보통 한 4, 5년간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를 익히는데 필요한 4, 5년간 정도의 기간을 네. 3단계 정도로 나눠 가지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예체능 과목, 예. 음악, 미술, 언어가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프랑스 말로 프랑스 예를 들면 예. 가르치고 나머지 수업은 다 아랍 말로 가르치는 거죠. 아. 그래서 2단계에서는 과학, 수학 같은 거. 예, 조금씩 높이는군요. 그렇죠. 3단계가 네. 되면 이제 비로소 인문학 관련된 예. 과목을 가르치는데 언어가 가장 많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중 언어 배경을 존중한다는 건데 네, 네. 3단계가 돼서 프랑스 말이 어느 정도 익숙하더라도 늘 아랍어를 보조 언어로 써가지고 가리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프랑스 말만 하는 프랑스식 사람을 길러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 아이들이 집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는 다 프랑스 말을 모국어 못하는 쓰고. 거예요. 네. 아랍 말밖에 못하는 네, 네, 가족이 네. 많으니까 많으니까 그들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중 언어를 존중하는 그런 교육 그거를 저희가 좀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근데 유럽연합에도 보고서에 의하면 여기에 가장 큰 장벽이 훈련된 능력 있는 이중언어 교사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시스템도 바꿔야 되는데 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나중에 그게 안 돼서 사회적 통합이 안 돼서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에 비해서 보면 굉장히 작은 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주민들이 뭐 아이를 좀 많이 낳는다, 2-3명 낳는다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주민들도 아이 낳기 꺼린다면서요. 역시 사회 환경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아까 앞에서 그 전문가분들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한국의 그 사회적 환경 또는 각박한 경쟁이 아이를 놓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이주민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부부가 다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경우라면 돌봄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기고 네.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도 그분들의 생활비나 의료보험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분들도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을 좀 어쨌든 줄이거나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지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보육이나 유치원 교육은 국가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외국 국적인분들은 전혀 그 지원을 못 받으니까 한 집에서 한 7, 80만 원씩 아이가 둘 보통 되는데 고령 같은 경우에 네. 어린이집 그 돈으로만 한 달에 7, 80만 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현지에 있을 때는 이분들이 다 직업을 가진 고려인의 55%가 전문직이었어요. 뭐 네. 의사, 변호사, 네. 뭐 엔지니어, 고위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원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는 공장이나 건설 현장밖에 못 가니까 네. 1인 평균 소득이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내외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일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돈을 이제 보육료로 쓴다고 하면 엄청난 부담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를 더 놓는 거에 대한 장애가 되고 있고 네. 근데 이건 단지 아이들 적게 놓는 것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 세대 통합, 미래 세대가 올바른 교육을 받는 그렇습니다. 기회가 줄어드는 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 나눠야 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이주민 장기 정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추가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 풍요와 평화적인 어떤 그런 자기 사회를 기반으로 해갖고 다양성과 포용의 세계 최고의 국가였는데 네. 전체 인구의 한 20% 되는 그 이주민들이 한 몇십 년, 20, 30년 사이에 갑자기 몰려들면서 국가가 지금 거의 재난에 처한 정도의 상황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본다면 우리가 우리 사회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주민들을 확대해서 들어오도록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통합될 수 있는 그 그렇죠.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주민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되고 네.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인들은 그런 그 정책의 리트머스 시험지나 마찬가지라고 저희 생각하거든요.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동포인 저희가. 고려인이 네. 정착을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더 이질적인 이주민들이 실패할 거라는 건 뻔하기 때문에 만약 실패하면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엄청난 사적 비용을 치러야 되니까 네. 지금이라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민사회나 전문가나 네. 정부나 알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해나가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 넘어 인천 고려인문화원 손정진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계 인구의 날 특집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시사 채널 KBS 1라디오가 믿고 들을 수 있는 채널로 자리매김합니다.